카니발 크루즈에서 숨진 고교 치어리더의 아버지가 강하게 발언했습니다. 안나 캠너는 가족과 크루즈 여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의부솥바와 함께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선실에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캐프너의 아버지가 방금 한 말은 보도에 따르면 자신의 가족이 딸의 죽음의 용의자로 지목한 그 팀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는 로앤크라임의 사건을 다룹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전 세계는 카니발 크루즈 쉽 호라이즌에서 안나 케프너에게 일어난 충격적이고 슬픈 세부 사항뿐 아니라 이 가족이 예상치 못했던 가족 내 드라마의 세부 사항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케프너의 시신이 배에서 발견된 지 거의 한 달이 지난 지금 FBI가 28세 소녀의 죽음과 관련해 체포를 할지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케프너의 가족은 그녀의 16세 의붓 남동생 이 안나 케프너의 죽음의 용의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ABC 뉴스에 따르면 그녀의 죽음은 타살로 분류되었습니다. FBI는 이 녹음 시점까지 그녀의 죽음과 관련해 아무도 체포하지 않았지만 케프너의 아버지가 최근 인터뷰에서 한 말이 그 16세 의부사들에게 더 큰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발언들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일어났다고 주장되는 일에 대해 이해하셔야 합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안나의 가족은 누군가 팔로 그녀의 목을 조르는 바 홀드로 인해 안나가 질식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녀의 가족에 따르면 그녀의 16살 의부 속바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소녀는 그녀의 새엄마인 샨텔 허드슨, 현재는 샨텔 켐너의 친아들입니다. 샨텔은 안나의 친아버지와 결혼한 상태입니다. 안나의 조부모님 말에 따르면 카니발 크루즈에는 가족 9명이 탑승했다고 합니다. 이 배는 4,000명을 태우고 15개 갑판을 갖추었으며 마이애미에서 출발해 카리브해 여러 곳을 도는 6일 크루즈에 나섰습니다. 안나의 조부모님은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크루즈 여행이 안나의 아버지와 새모니에 의해 한 가족이 된 이 혼합 가족을 축하하기 위한 새로운 전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새어머니의 자녀 중 한 명이 바로 그 16세 소년입니다. 그는 미성년자라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성인으로 기소되면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그의 나이가 잠재적인 형사 사건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보도된 내용을 다루기 전에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FBI는 선상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 외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카니발 크루즈 라인도 비슷한 입장만 밝혔습니다. 이제 안나 켐너의 사망 진단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폭스뉴스가 입수한 것입니다. 사망 원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시신이 화장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녀의 추모식은 고향인 플로리다주 타이터스빌, 올랜도 동쪽에서 열렸습니다. 현재 안나의 16세 의붓 남동생 이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 변호사가 그렇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약 16세 정도 되는 큰아이가 의붓자녀의 사망 사건의 용의자입니다. 그 의붓자녀는 같은 방에 있던 18세 딸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플로리다 양육권 심리에서 켐너의 계모와 전 남편이 관련된 순간입니다. 이 양육권 문제는 별거 이후 1년 넘게 계속됐으며 이번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그들의 양육권 분쟁은 1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나 켐너의 새엄마의 전 남편의 변호사는 새엄마로부터 16세 소년 이 켐너 사건의 용의자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양육권 소송이 이번 주 플로리다 법원에서 재개되며 저희는 계속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안나의 마지막 날들은 대략 이런 식으로 전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6일로 가봅시다. 크루즈의 마지막 날 중 하나였고 켐너는 몸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조부모는 ABC에 그녀가 치아 교정기 때문에 불편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11월 7일이 됩니다. 다음날 켐너 가족이 아침에 일어났지만 안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빙고 카드를 가지러 가고 있었는데 확성기에서 의료 비상사태 안내 방송을 들었고 그 방 번호를 알아차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한 메이드가 안나의 선실에 들어갔고 그때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소위 말해 담요에 쌓여 있었고 구명조끼로 덮여 있었으며 침대 밑에 밀어 넣어져 있었습니다.
ABC 뉴스는 안나가 목이 졸려 살해됐으며 한 팔이 그녀의 목을 감싸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성폭행 증거와 약물, 알코올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벤은 11월 8일 항구로 돌아왔고 캡너의 시신은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검시관 사무실로 옮겨졌습니다. 이 영상은 WSBN-TV 기자 셸던 폭스가 제공했습니다. 이제 안나와 그녀의 이복 오빠와의 관계가 어땠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친구들과 그녀의 전 남자친구, 그의 가족이 인사이드 에디션에서 이복 오빠가 안내에 집착했다고, 그것도 좋은 의미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다. 그녀는 그가 늘 큰 칼을 들고 다녀 무서웠다고 했다. 그는 또 자신의 아들, 즉 안나 캡너의 전 남자친구가 페이스타임 통화 중에 이복 오빠가 캡너의 방에 들어가 그녀가 자고 있을 때 그녀 위에 올라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 미친 듯이 끌렸고 항상 사귀고 싶어 했어요. 모든 내용은 인사이드 에디션 출처입니다. 전 남자친구는 또한 안나가 이복 오빠를 너무 무서워해서 실제로 친구 집에서 자곤 했다고 그 언론사에 말했습니다. 이제 안나 초부모님이 ABC 인터뷰에서 그리고 저희가 그분들과 연락을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ABC 인터뷰가 현재로서는 그분들 입장에서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ABC 뉴스에서 그녀의 이복 오빠와 좋은 관계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분들은 그것을 진짜 남매 같은 관계라고 묘사했고 심지어 인용하자면 한 솥밥을 먹는 사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제 안나와 이복 오빠의 관계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음을 알았으니 안나 아버지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크리스 캡너는 안나의 친아버지로 그 배에 탔습니다. 그는 16세 소년의 새아버지입니다. 크리스 캡너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의부사들이 한 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의부사들이 한 일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피플 매거진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케프너는 그가 결과를 직접 마주하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싸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자신의 의부사들이 따랐나, 캡너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그가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그 방에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FBI는 그가 이것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진행 중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용 끝. 그는 또한 자신의 의부사들을 딸과 가까운 평범한 아이로 생각했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전 연방 검사이자 웨스트 코스트 트라이얼 로이어스 대표 네모 로마니 씨가 이야기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많은 관심이 16세 미성년자인 의부 형제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와 안나 캡너 가족의 이야기에도 이 녹화 시점에서 그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가 아주 기소되지 않아서 여시 놀랍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사건은 크루즈선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FBI가 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이 사건은 연방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방 당국은 이런 사건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거나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방 검사들은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사건보다는 선제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을 다루는 데 익숙합니다. 예,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이제 주법원에서는 주검사나 카운티 검사가 경찰이 체포 후 작성한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 의원님이 발생한 범죄에 대응 중입니다. 연방검사는 종종 범죄 조직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수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건이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배심에 가서 기소받는 데 익숙합니다. 제가 이번 사건에서 지연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연방검사는 주 검사들보다 좀 더 신중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서 지연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캡너, 안나 캡너의 이복 오빠는 16살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안나 캡너에게 일어난 일과 관련해서 기소된다면 꽤 심각한 혐의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기소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가 살인 혐의로 성인으로 기소된다면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결과에 직면할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사형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만 빼면 나머지는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만약 그가 성인으로 기소되지 않는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연방 시스템에서는 그는 거의 또는 전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연방 시스템에서 그가 성인으로 기소되는 데에는 어떤 요소들이 작용하나요? 만약 이 사건이 육지에서 발생해서 카운티 관할이 기소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검사들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죠. 피고인의 나이, 행위의 성격, 그리고 이전 범죄 기록 등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사람이 성인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아야 할지 아니면 아동으로서 교화되어야 할지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판단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그리고 검사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중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사망 원인이 기계적 질식이었다면 사고로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약물 과다 복용이나 사고가 아닙니다. 만약 안나 켐너가 그녀의 오빠에게 목이 졸렸다는 걸 안다면 보통 그런 일은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저는 이 의부사들에 대해 그리고 그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가 예전에 어떤 폭력에 연루된 적이 있는지 혹은 그가 법 집행기관에 했던 진술 같은 것들, 하지만 이런 모든 사실들은 검사가 이런 사건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의 조부모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ABC 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에서 제게 인상 깊었던 멘트 중 하나는 의부사들, 즉 16 살인 안나 켐너의 의부청이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마치 정신을 잃었던 것처럼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안나 켐너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일종의 애둘러 말하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제게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보도에 따르면 그가 그냥 정신을 잃었던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중대한 혐의에 직면한 사건에서 누군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런 변명이 어디까지 통할 수 있을까요? 크리스, 그건 변호 전략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죄의 경우 살해 의도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힐 의도 또는 인간 생명에 대한 극도의 무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악의적 살인입니다. 물론 살인에 이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범죄 살인과 살인 공모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살인 사건은 보통 두 사람만 관련되고 크루즈선 작은 방 같은 곳에서 벌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살인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복 형제가 안나를 해칠 의도가 없었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발작 같은 걸 겪었다면, 그렇죠? 약물이나 술을 자발적으로 사용했다면 변명이 안 되잖아요. 맞죠? 하지만 만약 정신과적인 문제나 다른 정신건강상의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그건 살인에 대한 변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저는 가족들이 입장을 밝혔고 안나 켐너의 아버지 쪽은 더는 입장을 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번 주 초에 저희가 그 조부모님과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 켐너, 즉 아버지가 방금 성명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중 몇 가지 주요 발언을 소개하겠습니다. 피플 매거진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그들은 그와 연락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문입니다. 그가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부정도 못합니다. 그는 그 방에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고 FBI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그가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그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길 원합니다. 변호 측에 관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그들의 변호가 무엇일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보고 외에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이 변호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사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기소를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그 검사들이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사건명은 미국대 스텝브라더가 되겠죠. 알다시피 바이올로지컬 데드는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는 의견을 내고 재판 절차 통보를 받을 수 있지만 사건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알다시피 제가 검사였을 때도 그랬고 지금은 피해자 측 변호사지만 알다시피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건을 기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아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만 이게 사건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형사 기소를 할 만한 사안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이 또는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죠. 예를 들어 저는 성폭행 피해자를 대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지방검사실에 가서 동의가 없었고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검사들은 종종 이건 그냥 그가 이렇게 말했다, 그녀가 저렇게 말했다 하는 상황이야. 합리적 의심을 넘을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사건을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들을 권리가 있지만 결국 그런 결정들은 검사들이 내립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많은 정보가 예를 들어 계모의 양육권 심리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녀는 전 남편과 1년 넘게 양육권 분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 계부의 아들이 사건의 용의자라는 정보가 드러났습니다. 한편으로는 형사수사가 진행 중이고 FBI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모든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보통 법정 절차는 공개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 등은 예외로 비공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법원에 제출되는 서류는 저희 형사, 민사, 가정법원 등에서 다루며 일반적으로 공개되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문서에서 무언가를 언급하면 그게 전혀 다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비공개인 수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완전히 다른 사건이지만 저는 여기 로스앤젤레스에 있잖아요. 데이비드 사건, 데이비드 셀레스트 리바스 사건에서 법 집행기관이 의료 보고서를 비공개로 유지하거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언가를 제출한 절차가 있었어요. 그들은 대배심 번호를 언급해 사람들이 대배심 소집을 알게 했어요. 비록 대배심은 비밀이어야 하는데도요. 그래서 때때로 법원에 제출된 서류들이 비공개이거나 비밀로 남아 있어야 하는 다른 수사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형사 변호사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법률 분야로 볼 때 이 의부사들을 변호할 사람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크루즈선에 있고 어디든 카메라가 있다는 게 생각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와 그녀 둘만 방에 남게 되고 결국 그녀가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대중들이 이렇게 말하기 쉽죠. 만약 그녀가 질식사했다면 그건 그녀가 스스로 한 게 아니고 방에 있던 다른 사람은 당신뿐이었고 우리가 당신이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걸 증명할 카메라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변호하시겠습니까? 이건 변호하기 정말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그가 사건 직후에 법 집행기관이나 아니면 그 크루즈 선상에 있던 누구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알고 싶을 겁니다. 이 논의를 위해 그가 그녀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고 그녀가 죽을 수 있었던 다른 방법이 없으며 그가 그녀를 목 졸라 죽였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나올 질문은 그가 필요한 범죄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되겠죠. 이게 우리가 사고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물론 또 사고였다고 해도 그가 다른 혐의에 노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16세 청소년에게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경우 고의적 살인죄에 비해 형량이 훨씬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씨름을 하거나 장난을 치고 있었다면 그들은 형제와 의붓자매잖아요. 맞죠? 그들이 폭력적이었어도 그는 맨슬레아, 즉 범죄 의도가 없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의부청을 변호하는 사람에게는 승리일 겁니다. 무엇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지금은 FBI와 연방 검사들이 이 사건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과실치사가 되려면 어떤 일이 필요하나요? 네, 정말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종종 다시 말해서 기소된 사람이 살인자, 즉 사망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다양한 유형의 변호 논리를 살펴보기 시작하죠. 우리는 살인과 과실치사의 차이를 이야기했죠. 곧 더 설명드릴게요. 실제로는 이런 사건엔 세 가지 변호 논리 중 하나만 적용됩니다. 크리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었고 그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 같아. 정당방위였을 수도 있지만 알다시피 분명히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문제야 약간의 나이 차이도 있고 하지만 보통은 즉각적인 사망 위험이나 심각한 신체적 부상 위험에 처하지 않는 한 치명적인 힘을 쓸 수 없어. 정당방위일 수도 있지만 잘 모르겠고 그렇게는 안 들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다고 맞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다면 죽일 의도가 없었던 거야. 신체에 상해를 입힐 의도도 없었어.
그건 사고였지만 네가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던 거지. 맞지? 그거는 관할 구역에 따라 과실치사일 수도 있고 단순 과실일 수도 있어. 또한 과실치사로 간주될 수도 있지. 일부 관할 구역에 대해선 단순 과실치사가 경범죄로 간주될 수 있어. 분명히 우리는 연방 시스템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 여기서는 중범죄 과실치사 혐의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 특히 누군가의 목에 팔을 두르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래. 그건 단순 과실로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 그건 아마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겠지만 다시 말하지만 누군가를 죽일 의도는 없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연방법상 잠재적인 형량이 크게 줄어들게 돼. 연방 검사로 일할 때 크루즈 선박에서 발생한 사건을 얼마나 자주 다뤘나요? 꽤 많이 다뤘지. 저는 샌디에이고에서 연방 검사로 일했는데 당연히 샌디에이고에서 출발하는 크루즈 선박이 많았어요. 당연히 그곳은 큰 관광지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사건들도 다뤘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곳은 이제 연방 기지도 몇 군데 있어서 저희는 그 연방 기지에서 민간인이 저지르는 범죄, 폭력 범죄를 포함한 사건들도 다뤘습니다. 하지만 크리스, 내 말이 맞아. 살인 사건의 95% 이상은 주에서 처리해 주 범죄이기 때문이야. 또 안나 켐너와 그녀의 이복 형제 관계에 대해 말하자면 가족들, 심지어 아버지도 그 이복 형제가 평범해 보였다고 했기 때문이야. 조부모님도 그 이복 형제와 안나 켐너가 정말 단짝이었다고 말씀하셨어. 하지만 그녀의 전 남자친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다 해. 그는 그 이복 형제가 안나 켐너에게 집착했고 매우 걱정스러운 관계였다고 말했지. 검사들은 상반된 이야기들 속에서 실제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 점이 사건 전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그건 중요합니다. 또 누군가를 죽일 의도와 단순 사고의 차이도 말했죠. 판육의 전력이 있고 누군가를 해칠 만한 어떤 동기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재판뿐만 아니라 의부시형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죠? 만약 그가 예전에 그녀를 해치려 했던 경향이나 전력이 있다면 그건 적대감과 살인 또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의 증거가 된다는 뜻이죠. 만약 그들의 관계가 아주 좋았고 서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변호인 측에서는 의도의 증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할 겁니다. 이건 사고였고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고 할 겁니다. 이것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누군가가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연방 교도소에 가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소 여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니마 로만이 전 연방 검사이자 웨스트 코스트 트라이얼 로이어스 대표님 로 앤 크라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이죠. 고마워요, 크리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번 주 후반에 법원에서 예정된 안나 켐너의 계모와 관련된 양육권 심리를 예의주시할 예정입니다. 로우 앤 크라임 사건 소식이었습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구독 부탁드리며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